자, 단면도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단면도의 표시 방법은 5년간 19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죠. 반드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단면도의 표시 방법, 단면도의 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면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체 내부가 복잡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제 평면에 나타내는데, 이제 그 물체 내부가 복잡하거나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잘랐다고 가정하고, 그 자른 면을 이제 그 우리가 보기 쉽게끔 그렇게 해주는 이제 방법이 단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면도. 우리가 보기 힘든 곳을 절단해서 그 절단면을 보여주는 게 단면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면도는 도형의 절단면을 사용하여 대상물을 절단하였다고 가정하고 앞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그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단면도로 다 표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면도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면에는 단순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절단에도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긴 쪽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서 리브나 바퀴의 암, 기어의 이, 이런 거 단순한 현상들, 또는 축, 핀, 볼트, 너트, 와셔, 이러같이 기성품 같이 단면이 뭐 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리브, 바퀴, 기어의 이나 축, 핀, 볼트, 이렇게 길거나 뭐 단면이 이제 그 절단에도 의미가 없는 것들은 긴 쪽 방향으로 절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이 저렇게 있고요. 단면도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면도의 종류에는 일단 온 단면도가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단면도 전체를 그냥 반으로 잘라서 거기에 단면을 표시했다 해서 온 단면도, 다른 말로 전체 단면도, 전 단면도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모양을 가장 좋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절단면을 정합니다. 여기 중심에 이렇게 절단면을 정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잘랐을 때, 혹은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게 온 단면도입니다. 이 경우 절단선은 기입하지 않는다. 왜냐? 온 단면도니까, 이 전체를 한 거니까. 요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 단면을 이렇게 해칭으로 표시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온 단면도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단면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단면도에는 이제 한쪽 단면도와 부분 단면도가 있는데, 이 한쪽 단면도는 이제 그 절반의 온 단면도를 또 절반한 거. 그래서 온 단면도가 2분의 1이라면 이 한쪽 단면도는 4분의 1을 이제 4분의 1의 단면을 이제 잘라서 표현한 게 한쪽 단면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 단면도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잘라서 요 단면을 나타냈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 위에 부분만 아랫 부분만 있을 것이고, 요게 이제 4분의 1을 표현한 한쪽 단면도가 되겠죠. 예? 부분 단면도에서는 외형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만을 부분적으로 한 게 부분 단면도입니다. 필요한 것만을 이제 한 거죠. 굳이 뭐 저거 다 할 필요 없고 부분적으로만 해줘도 이 도형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싶을 때는 이 부분 단면도를 사용을 합니다. 또 회전 단면도가 있습니다. 회전 단면도. 이건 어느 쪽으로 하냐? 바퀴 등의 바퀴, 암, 링, 리브, 훅, 축, 구조물들의 부재, 이런 구조물에서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럼 요 부분만을 이제 회전시켜서, 요 리브 같은 거, 여기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 단면을 표시해주는 게 회전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90도 회전하셔 표현하는 게 좋고요. 절단한 곳에 전후를 끊어서 그 사이에 그리거나, A에 해당하죠. 절단선의 연장선 위에 그리거나, 아니면 절단한 곳에 겹쳐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회전 단면도 이렇게 세 종류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고요. 또 그 다른 형식으로는 이제 또 계단 단면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단 단면도. 단면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나타내주고 싶고 얘도 나타내주고 싶다. 얘를 한 면에 한 장의 그림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싶다 할 때는 단면을 이렇게 같은 라인이 아닌 두 개의 평면 이상에서 절단한 단면도가 필요할 때 이렇게 그 두 개 임의의 절단선 위치를 정해주고 단면을 나타낸 게 바로 계단 단면도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예각 단면도와 곡면 단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서 어떤 단면도인지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서 어떤 게 예각 단면도인지 어떤 게 곡면 단면도인지 한번 이제 학습을 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면도는 지금 어디를 자른 거죠? 이 단면, 이 3D 형상과 여기 봤을 때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죠. 전체적인 도형의 몇 프로 정도의 절단했어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절반을 이제 절단해서 단면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단면도를 이제 전단면도라고 하죠. 전단면도. 물체의 절반을 단면하여 전체 영역에 있는 해칭 방법으로 투영하는 단면도 전단면도입니다. 한쪽 단면도는 몇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4분의 1. 부분 단면도는 일부분. 회전 단면도는 리브나 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부분에서 후크 그런 부분에서 그 단면을 회전시킨 단면도가 바로 회전 단면도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해당하는 단면도는 전 단면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나왔던 문제, 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단면도를 나타낼 때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할 수 있는 것은, 자, 앞에 보면은 이제 내용 중에서 단면도를 절단해서 도시할 수 않는 제품, 뭐 단순하거나 길기 때문에 그래서 않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리브 그리고 바퀴의 암 그리고 기어 2, 축, 핀, 볼트, 너트, 와셔. 얘네들은 길어서 얘네들은 형상이 단순하고 이미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길이 방향으로 절단을 하지 않는 제품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볼트 그리고 기어의 2, 바퀴 암은 일반적으로 절단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리에보스는 절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단면도로 표시를 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플리에보스가 이제 그 단면의 길이의 방향으로 절단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도에서 A-A과 같이 단면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으로 그런 단면도로 옳은 것은 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요렇게 자른 거죠. 요렇게 자른 단면도, 여기와 여기 다른 면을 이렇게 임의의 단면으로 지정해서 자른 요거를 무슨 단면도라고 하죠? 맞습니다. 계단 단면도라고 하죠. 계단 단면도. 자, 이러한 단면도에서는 여기 단면을 전부 다 해칭 처리를 하죠. 해칭 처리를. 같은 방향으로 해칭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1번과 3번은 될 수가 없고, 또 요 안에 구멍 공간에서는 해칭 처리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서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평면을 절단한 단면도가 계단 단면도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단면 처리하냐, 해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답을 찾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의 생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 등에서 어떻게 도형이 생략되는지, 여기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15% 정도
회당 0.2문항. 그러니까 5년 동안 가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러한 이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형이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일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돼 있다. 대칭일 때 이걸 다 굳이 나타내면은 낭비죠. 그래서 대칭 도형을 생략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반복일 때 계속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이 된다. 예, 요렇게 그럴 때에는 이러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형상들을 생략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모서리에 3개가 들어가고 모서리마다 있는 이런 포인트, 요 규칙적인 이런 반복 도형을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생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중간 부분 또한 길게 돼 있는데 이걸 다 나타낼 필요 없이 이렇게 잘라내줘서 이제 좀 도면에 간략하게 나올 수 있게 중간 부분을 또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형을 단축해서 그리는 그러한 이제 경우도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 아래에 있는 그런 이제 경우에 도형을 단축해서 그리게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얘네를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면을 자상할 때 도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은 이 문제가 주로 뭐 어떻게 생략하나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우선 도형이 대칭인 경우 맞죠? 앞에 도형이 대칭인 경우 그런 경우 반쪽을 이제 날려줘서 필요한 부분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길이가 긴 중간 부분, 여기 중간 부분 해서 짧게 그려준다는 그런 게 있죠. 특정 표시를 해주고 물체가 길이가 길 때 생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면이 얇은 경우는 아니죠.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얇다고 해서 뭐 그걸 어떻게 생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경우는 아니고,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경우 맞죠? 반복되는 경우 뭐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구멍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뚫려 있다 라고 봤을 때 이 구멍에 대해서 몇 개가 있고 얼마만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이제 표시를 해주죠. 다 그려주는 게 아니라. 짧은 쪽 키, 볼트, 너트와 같은 기계 요소의 경우는 이거는 사람들이 익숙해서 얘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단면도를 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단면도를 그리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런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도형을 작성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치수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기법. 치수기법은 5년 동안 열세문항, 회당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100% 출제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치수의 표시 방법은 일단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수선이 필요합니다. 치수선. 어떤 선을 쓰냐? 0.3mm 이하의 가는 실설, 또 치수 보조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런 도형의 치수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치수로 이제 만약에 뭐 10mm다 하면 10 요런 식으로 써주는데, 이제 미리 단위에서는 이 선이 이제 치수선에 해당하고요. 또 치수 보조선은 얘 요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어준 선, 얘가 이제 치수 보조선에 해당합니다. 치수의 끝에 닿는 도형상의 점 또는 선 중심을 통과하는 치수선에 직각되게 그어서 치수선 약간 연장 3mm 정도를 해줘서 이제 표시하는 게 치수 보조선입니다. 치수선의 간격은 외형에서 10에서 15mm 정도 띄어지고, 다음 치수선을 그을 때는 8에서 15mm 띄어진다. 하여튼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그리고 치수선의 원칙은 보조선을 사용해서 기입하는데, 이 치수선을 기입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선이 필요한 거죠. 이 보조선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지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시선은 이제 가공 구멍이나 치수 가공 방법 부품 번호를 기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형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구멍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 지시를 하기 위한 선이 이제 지시선이고, 수평선에 대해서 60도를 직선으로 긋고 60도 정도를 이렇게 그어주고, 지시되는 쪽에 화살표를 그리고 반대쪽 끝을 수평으로 그은 다음에 그 위치에 지시나 뭐 치수를 기입하는 게 이게 지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는 치수선, 지시선 끝에 사용하며 화살표 길이와 폭의 비율이 3대1. 이거 가끔 뭐 쓸데없는데 문제가 나옵니다. 길이와 폭의 비율이 3대1로 되고 2.5에서 3mm 길이로 한다. 화살표 가끔 이 3대1이 희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치수 수치의 표시 방법에는 길이를 치수 수식은 원칙으로 메트릭, 밀리미터 단위를 기입하고 단위 기호는 붙이지 않는다. 예? 다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메트릭인 밀리미터로 기입을 합니다. 각도의 치수 수치는 일반적으로 도를 단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분이나 초를 필요한 경우에는 병행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 각각 도, 분, 초. 초가 이제 2번 찍는 거죠.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 치수 기입을 어떻게 기입하는 건지, 이제 치수 기입의 원칙이 있는데, 그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이제, 얘를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좀 그럴 필요는 있어요.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맞다 틀리냐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여기 이렇게 이런 많은 원칙들을 이제 보기에 제시를 하고 다음 중 치수 기입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내가 막 쓸 정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필답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치수 보조기호에 대해서 가끔 문제 나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주요 보조기호는 내가 그 잘 나오는 것들로만 추려가지고 여기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요. 여기 파이는 요 파이라고 하죠. 지름, R은 로디우스 반지름, S파이는 구의 반지름, S파이는 구의 지름, 그리고 SR은 구의 반지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 표시, 네모 표시는 정사각형, C는 챔퍼, 45도 목닥이, T는 두께, 티크니스 두께, P는 피치, 간격, 일정한 이제 떨어진 간격을 나타낼 때 이 피치를 사용하고 있죠. 자, 원형 치수.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원형의 치수를 기입할 때는 치수 수치 앞에 지름의 기호 파이는 기입하지 않고 이렇게 그 원의 형태가 완전한 원일 때는 이제 파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름이기 때문에 이 기입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숫자만 써줘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원이 불완전한 형태일 때는 R을 써줍니다. R을. 얘는 아마 이게 그 원형에서 일부만 이렇게 표시한 거라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불완전한 원에는 반지름 R을 써주게 돼 있습니다. 자, 치수 보조기호의 기입에서 이제 일단 치수의 배치는 이렇게 되죠. 직렬 치수 기입법. 직렬로 나란하게 연결된 주어진 치수인데 공차가 축차로 누적되어 이제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치수가 여기 이 사이 일종의 상대좌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상대적인 위치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직렬 치수 기입법이고요. 병렬 치수 기입법. 어떠한 기준에서부터의 계속된 이런 수치를 이제 기입을 해주는데요. 개개의 치수 공차는 다른 치수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게 편리하냐 이것들을 감안해서 치수를 기입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병렬치수기법이 가공에 있어서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구멍들을 뚫을 때 여기 아랫면에 하이트 게이지를 맞춰놓고 쭉쭉쭉쭉 이 병렬치수를 계속 그어주면서 이렇게 마킹을 하면 좀 더 이게 편하겠죠. 근데 요 위에 방법에서는 이제 구멍 간의 그런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관계를 알긴 파악하기 편안하지만 또 작업자에 따라서 이 병렬치수기법을 더 선호해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직렬치수기법은 이제 상대적인 그런 위치를 이제 한 게 직렬치수기법이고 병렬치수기법은 일정한 기준에서 기입하는 게 이제 병렬치수기법이라는 거 알아두고 필요에 따라서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진치수기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누진치수기입법은 어떻게 보면 병렬치수기입과 완전히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제 이 사이의 관계,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 치수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점으로부터의 이제 계속 누적된 그런 이제 치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병렬치수기입이랑 다른 점은 뭐냐? 한 선상에 써줍니다. 한 선상에 이렇게 써주는 게 한쪽만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누진치수 기입법입니다. 병렬치수로 기입하다 보면 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 앞에서 보면 앞에서 병렬치수 기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보면 병렬치수 기입 굉장히 선이 많아지고 복잡하죠. 병렬로 쓰고 싶은데 도면이 이렇게 그리기엔 너무 복잡해 하는 경우에 누진치수 기입을 통해서 깔끔하게 병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렬치수 기입과 같은 수치를 쓰지만 이렇게 한 선상에 표시가 되는 게 바로 누진치수 기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표치수 기입법이 있습니다. 좌표치수 기입법은 구멍의 위치나 크기 치수를 좌표를 사용해서 표로 하여도 이제 기입이 가능한 게 좌표치수 기입법입니다. 좀 더 일정한 그런 위치들을 좌표로 다 설정해서 간략하게 수치만을 따로 뽑아서 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좌표 치수 기입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 수치를 기입하는 위치 및 방향은 그 수치를 어떻게 기입하는지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수치는 수평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 왼쪽에 수직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 왼쪽에 기입하고 그리고 치수선에 약간 띄어서 중앙에 쓰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떠한 요소가 있고 그 수평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는 이 숫자를 이 위에 써주는 게 좋고 수직 방향의 요소에 대해서는 치수선에 대해서 왼쪽에 기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왼쪽에 기입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위에서 수평 방향은 위쪽에 갖고 그리고 수직 방향은 왼쪽에 기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과 왼쪽에 기입한다. 위쪽과 왼쪽. 그리고 수직선에 대해서 좌상에서 우하로 향하여 30도 이하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에는 치수선의 기입을 피한다. 그리고 치수 대신 글자를 써도 좋고요. 대신 이제 수치를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또 치수가 비례하지 않을 때는 밑에 밑줄을 그은다. 여기 어떤 숫자 있고 밑에 밑줄 그어진 이런 것들이 가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게 비례로 그려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수치로 해라 라는 게 이제 이 밑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터 나사의 표시가 M30 곱하기 2로 되었을 때 2가 해당하는 것은 이제 요 2는 피치죠, 피치. 요 앞은 이제 외경에 해당하고 이 뒤에 2는 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치수 보조기호가 아닌 것은 이제 C는 챔퍼 못하기에 해당하고 R은 로디우스 반지름입니다. T는 두께에 해당하고 얘는 이제 거칠기죠, 거칠기. 치수 보조기호는 아니고 형상 보조기호입니다. 형상 보조기. 자, 치수 기입에서 반지름을 나타나는 치수 보조기호 반지름은 로디우스죠. 그래서 반지름은 R을 표현해 주는데 여기 답은 4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SR은 9의 반지름입니다. 9의 반지름.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9의 반지름으로 바꿔서 4번을 해주든지 아니면 반지름일 경우에는 이게 4가 아니고 2가 되는 겁니다. 예? SR은 9, 3D 입체면인 이제 9의 공과 같은 9의 반지름인 거고, R은 이제 원형, 평면에서 얘의 반지름이 이제 R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든지 답이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R이 9의 반지름이거나 SR이 그냥 원형의 반지름이거나 SR이 9의 반지름이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요소 치수 기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요소 치수는 이제 그 5년 동안 17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얘도 많이 나옵니다. 회당 꼭 1.3문항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좁은 부분에 치수 기입은 어떻게 하냐? 너무 좁아서 화살표조차 그리기 힘든다. 그런 경우 화살표 대신 점을 찍어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하고요. 구멍을 표시한다. 이렇게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멍에 60도 정도의 이렇게 그 지시선을 내려서 이렇게 그리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구멍 내부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구멍 윗면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치수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한다 라는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현과 호의 치수기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과 호의 치수기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예시 그림이 없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옆에 있네요. 현의 치수는 현은 이 곡선에서 요 시작과 끝을 나타낸 게 이게 현의 치수고, 호의 치수는 이 직선이 현이고, 호는 이렇게 곡선의 길이가 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시법에 대해서 정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이 현과 호에 대해서. 그래서 현은 요 곡선이 시작과 끝나는 요 직선거리를 현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호는 이 곡선의 시작과 끝의 곡선거리를 이제 호의 치수라고 하는데 반드시 얘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의 같은 경우는 위에 곡선을 표시를 해주죠. 그리고 각도는 이와 같이 연장선을 그어서 각도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현호의 치수 기입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선생님 강조 드리고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나머지 요소를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퍼의 치수 기입, 테이퍼는 그 중심섬에 따라 치수를 기입하고 기울기는 변에 따라 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전체 길이에서 이 변한 그 량을 이렇게 분율로 해서 테이퍼를 표시를 하고요. 또 기울기는 길이에서 이제 그 긴 쪽에서 짧은 쪽을 빼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테이퍼의 표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쪽 테이퍼, 한쪽 테이퍼인 경우 이제 전체 길이에서 변한 정도를 이제 분율로 해주는 게 이 테이퍼의
기울기 치수, 기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구멍이 여러 개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죠. 첫 번째 그 구멍의 간격을 이제 그려주고요. 이러한 구멍이 13개 있다. 13개 있고, 이러한 그 사이즈가 36 파이의 드릴로 뚫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 기장을 각 그 구멍이 13개니까 요 간격이 1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개가 있다. 90자 정도의 간격이 12개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독을 할 줄 알 필요가 있어요. 얘도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 형광에서는 나비 곱하기 두께로 한다. 이제 단순 형상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나왔죠. 이 도면의 해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의 그 그림과 유사한 그런 이제 반복된 구멍 가공 도면인데 한번 해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전체 길이는 80이고 간격 그 구멍과 첫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의 중심 이 센터는 70입니다. 양쪽에 5씩 빠졌죠. 그리고 구멍 간격은 7이고 이러한 드릴이 몇 개 있냐? 11개 있다. 근데 얘를 몇으로 뚫지? 4파이로 뚫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다 충족하는 보기를 한번 볼게요. 구멍 수는 11개이다. 11개여야 되죠. 그래서 나와 다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멍의 깊이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 알 수 있네요. 깊이는 관통 구멍이죠. 그래서 3mm입니다. 3mm. 그래서 깊이는 11mm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구멍의 피치 간격, 이 간격은 7mm이다. 한번 볼까요? 그쵸? 10개의 구멍, 10개의 피치가 존재하고 7개의 이제 7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은 7이다. 그래서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라가. 자, 여기까지 이제 그 파트 2 금속 제도의 챕터 2 제도의 응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챕터 3 제도의 응용과 기계 제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